열이를 노리는 어둠, 강철이의 분노, 팔척귀의 각성, 넙덕이의 숨겨진 비밀. 열이는 혼자 걷고 있었다. 왕의 전원을 통해 강철이 사실은 넙덕이의 살해범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후 그녀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서로 오해한 채 흘려보낸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다. 그녀는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등불도 없는 외진 곳. 그때였다. 열이야.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듯 돌아보니 강철이 서 있었다. 열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우리 할머니 죽인 게 네가 아니라 팔척귀였다는 걸 왜 말 안 했냐고. 열이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건 너를 팔척귀로부터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나라고 믿게 만들었다. 내가 말하면 너는 분명히 복수를 하겠다고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열이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강철은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이제 됐어.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끝까지. 열이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흐느꼈다. 둘 사이에 감돌던 오해와 상처가 이 밤을 기점으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편 궁 깊은 곳에서는 열이를 향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병조판서는 놀라서 물었다. 그게 정령 사실이더냐? 그 무녀의 핏줄이라니. 풍사는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다. 제가 언한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그 무녀가 무엇을 알고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열이 그 계집이 그걸 물려받았다면 넙덕이 그 여자가 마지막 순간 우리 계획을 눈치챘다는 게 아직도 껄끄럽습니다. 병조판서의 눈매가 번뜩였다. 그러니 지금부터 반드시 그 무녀를 죽여야 한다. 천지장군의 불씨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듯 크게 일렁였다. 다음 날 강철은 이정을 찾아가 그 사실을 왜 말했냐고 추궁한다. 이에 이정왕은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한다. 강철은 착잡한 감정을 느끼며 이정을 뒤로하고 편전을 나왔다. 그때 비비가 달려와 다급한 목소리가 외쳤다. 형, 큰일 났어. 이상해.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강철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비비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다급히 말했다. 환갑넘은 양반놈들이 죄다 그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강철은 그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소란이냐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비와 함께 나섰다. 비비의 말은 사실이었다. 순간 강철은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강철이 궁의 회랑을 조용히 걷고 있던 그때 한 궁녀가 바삐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작은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다. 강철은 의아한 얼굴로 쪽지를 펼쳐보았다. 내 모친이 내 손에 있다. 살리고 싶다면 폐가로 오거라. 쪽지를 읽는 순간 강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쪽지를 내던진 강철이 재빨리 몸을 돌렸다. 폐가는 궁에서 한참을 벗어난 외진 곳에 있었다. 오래전 역경이 돌았던 탓에 사람들조차 기피하는 장소였다. 폐가에 도착한 강철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낡은 기와가 반쯤 무너진 집안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갑자기 바닥에서 희미한 빛이 퍼져나왔다. 부적이었다. 그 순간 강철의 몸이 땅에 꽂히듯 멈췄다. 숨이 턱 막히며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바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 능력이 사라지고 있었다. 부적에 봉인당한 것이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뒤로 결박당한 채 쓰러져 있는 윤갑의 어머니가 보였다. 왔군, 윤갑. 아니, 이무기. 이제는 그 무당년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겠어. 한 사내가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열이를 노리는 거냐? 나를 유인한 이유가 그거였군. 복면 사내가 웃었다. 그래, 널 봉인하면 그 무녀는 이제 무방비다. 이무기가 없는 무녀 하나, 우리가 처리 못할 이유는 없지. 강철은 쓰러진 채로 벽에 기댔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열이에게 손대기만 해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복면 사내는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켜보라고. 내가 없는 동안 그 무녀는 죽을 것이다. 그 시각 궁 안에서는 강철을 찾아다니던 열이가 비비에게 강철을 봤냐고 물었고 이에 비비는 열이를 도와 강철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 비비가 강철이 자주 앉던 정자 근처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비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럴 줄 알았어. 그는 열이에게 말할 새도 없이 곧장 폐가로 달려갔다. 폐가의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안쪽에서 검은 복면을 쓴 무사들의 경계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담벼락과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비비는 숨을 죽이고 지형을 살폈다. 뒷담 너머로 덩굴이 무성하게 내려앉은 틈새 하나. 그는 그 좁은 틈으로 몸을 미끄러뜨리듯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예상보다 훨씬 삼엄했다. 복면 무사들 셋이 어두운 창고 주변을 배회하며 무언가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 너머 어렴풋이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비비는 낮은 자세로 바닥을 기어 창고 벽까지 붙었다. 그 순간 2명의 무사가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다.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한 걸음, 2걸음, 그리고 3. 비비는 재빠르게 튀어나가 한 명의 목덜미를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허억, 놀란 복면 사내는 바닥에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보다 빠르게 비비의 손날이 목을 강타했다. 짧은 순간에 2명이 쓰러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안쪽에 있던 다른 무사들이 눈치를 챘다. 창고 앞을 지키던 2명이 검을 뽑고 달려왔다. 비비는 그대로 반대쪽 담벼락으로 몸을 날렸다. 공중에서 회전하며 허공을 가른 뒤 첫 번째 무사의 손목을 쳐 검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 무사의 복부를 걷어찼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마침내 비비는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는 결박당한 채 쓰러져 있는 강철과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형, 비비가 다가가 그를 흔들었다. 강철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했다. 비비, 넌 어떻게? 나는 괜찮던데? 지금은 일단 빠져나가야 해. 폐가에 부착된 부적은 오로지 인간의 몸에 빙의한 강철만을 위해 준비한 듯 보였다. 비비는 주위의 부적을 찢어내며 강철의 팔을 부축했다. 어머니도 정신은 차리지 못했지만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그는 2 사람을 번갈아 지탱하며 무너진 담벼락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때 복면을 쓴 거구의 무사 하나가 그들을 막아서며 검을 치켜들었다. 비비는 결연한 눈빛으로 검을 마주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섬광처럼 튀어나간 비비의 몸. 짧은 몇 합의 격투 끝에 거구의 무사는 비비의 회심의 일격을 맞고 나가 떨어졌다. 숨을 몰아쉬며 그는 강철을 부축하고 담을 넘었다. 폐가를 벗어나 3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왔다. 강철은 지친 몸으로 비비와 함께 여리를 찾아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그 시각 여리는 깊은 숲 외곽의 돌담길에서 무장한 무사들에게 포위당한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여러 명의 무사들이 검을 빼들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그녀를 조여왔다. 여리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도망칠 틈은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외쳤다. 구해줘, 강철아 제발. 순간 바람이 바뀌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갑작스레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사들 사이로 바람결이 휘몰아치고 나뭇가지가 일제히 바스락거렸다. 그때였다. 검은 연기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기운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팔척귀. 그런데 이상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처음 봤을 때 보다 강력해진 존재감이 여리를 짓눌렀다. 하늘을 찌를 듯한 키, 길게 늘어진 팔다리,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 그 모습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무사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팔척귀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땅이 울렸다. 그의 시선은 오직 여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무사들은 그저 거대한 힘의 방해물일 뿐이었다. 팔척귀가 손짓 한 번을 내젓자 공기 중에서 진동이 일었고 주변의 무사들이 하나둘씩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쓸려나가듯 그들은 나무에 부딪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여리는 그 참상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다. 아니, 왜 무사들을? 그러나 이내 그녀는 팔척귀의 눈빛에서 차가운 사리를 느꼈다. 그것은 구원의 시선이 아니었다. 팔척귀는 낮게 신음하듯 속삭였다. 내 것이다. 이 몸 이제 내 것이다. 이번엔 반드시 가질 것이다. 여리는 뒷걸음질 쳤다. 이제야 깨달았다. 팔척귀는 무사들이 아닌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것임을. 그 순간 바람을 가르고 누군가가 돌담 위를 뛰어넘었다. 여리야, 강철이었다. 뒤이어 비비의 모습도 보였다. 팔척귀는 짧은 포효와 함께 2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은 짐승처럼 증오와 탐욕이 가득했다. 비비가 여리에게 달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붙잡고 끌어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도망쳐야 해. 강철은 팔척귀의 앞을 막아섰다. 그 눈엔 불꽃이 일었다. 아직 능력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내 여자를 건드릴 순 없어. 내 앞에서만큼은. 비비와 여리가 빠져나가는 틈을 만들기 위해 강철은 팔척귀와 격돌했다. 언얼도가 맞닿는 순간 칼날이 튕겨나가고 그의 몸이 몇 걸음 밀려났다. 비비, 지금이야. 비비는 여리를 끌고 숲속으로 달렸다. 팔척귀는 이를 갈며 거대한 몸을 돌려
그들을 뒤쫓으려 했다. 그러나 강철이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팔척귀를 공격했다. 팔척귀는 분노에 찬 울음을 토해냈다. 하늘이 흔들리는 듯한 그 포효의 숲이 일렁였다. 잠시 후 강철 역시 뒤따라 빠져나왔고 세 사람은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멀리서 팔척귀가 여리를 놓친 사실에 분노하며 포효하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그의 기운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귀궁 전체를 뒤흔들 전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작은 거울을 꺼냈다.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할머니, 도대체 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달빛은 더욱 붉어지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